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사건인데 제조 판매업체인 SK케미컬 그리고 애경산업의 전 대표이사가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것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일단 이 사건의 피해 규모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 2011년 4월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원인 미상의 그 폐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접수된 그런 피해 신청 그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977명이 일단 피해 지원 신청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 한 1,883분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건으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지난 2018년에 징역 6년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련 사건도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고요. 어쨌든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환경 보건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1,800명이 넘어가는 최대 참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런데 앞서서 옥시 전 대표는 이미 6년 전에 징역 6년을 확정을 받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과정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옥시가 사용한 그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과 SK케미칼 그리고 애경산업 측이 만든 그 제품의 주성분이 일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시가 만든 제품에 사용된 주 원료 성분 같은 경우는 일단 독성이 확인돼서 그렇게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것이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련해서 성분이 일단 달랐기 때문에 좀 결과가 다르다고 일단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일단 양쪽 제품의 그 주성분 자체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분이 다른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 정범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어제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원료가 뭐 성분이나 체내 분해성 또 대사 물질이 달랐고 제품 개발 또 출시 과정에서 서로 뭐 옥시 측과 뭐 SK케미칼 측 또 애경산업 측이 서로 뭐 이렇게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일단은 두 양쪽이 공동 정범이 으로 볼 수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던 배경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일단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이 SK케미칼 전 대표 또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의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양쪽의 공동 정범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2심에서 이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각기 다른 제품의 성분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SK케미칼의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고 애경산업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제품.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일단 지금 피해 신청이 접수된 분들만 거의 한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여러 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시 제품, SK케미칼 제품, 애경산업 제품을 모두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옥시 제품만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뭐 SK 제품만 또 애경산업 제품만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 세 개 중에 뭐 2개를 또 섞어서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옥시 제품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나눠서 본다면
왜냐하면 따로 이 부분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재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기 이제 다른 성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어떠한 쟁점이 또 주목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SK 제품이나 애경산업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람들과 그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혹은 상해에 이르게 된 데까지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을 파기환송심에서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큰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단독으로 SK 제품이나 애경산업 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그 사람들이 사망과 상해에서의 인과관계가 어떻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했는데 그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SK 제품과 애경 제품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어떤 중요한 핵심 요지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이 뭐냐 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2010년 내지 2011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 SK케미칼 전 대표,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기소는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의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인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망자가 2011년까지 이제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2018년에 늦어도 2018년에는 기소가 됐어야 되는데 2019년에 기소가 된 이 부분이 과연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만약에 재판부에서 인정된다면 이 자체는 아예 면소, 그러니까 기소를 면해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서 2심에서 왜 유죄가 선고됐냐 하면 옥시 사건 피고인들과 만약에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공동 정범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공소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일단 공동 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 그리고 해당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피해자분들은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구제법상 인정된 한 5,800여 분 가운데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한 제품을 사용한 분들이 90%를 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인 거고요. 애경 제품 사용자도 한 30% 정도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범인이냐라면서 어제 이 대법원 판결 직후에 이 피해자 모임이나 피해자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는 알리겠다, 이 부당함을 알리겠다라는 그런 또 의지를 내비치셨고,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실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일단은 형사법상 법적으로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파기환송심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보니까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 이혼 소송 취하서와 이혼 확정 증명 신청서를 잇따라 제출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지난 4일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 주에는 소취하서까지 냈는데요. 이것은 이제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좀 먼저 확인해달라라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신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가 관련한 법인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SK 입장에서는 또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치를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서 최 회장은 지난 6월에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지만 그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이죠. 앞서서 1, 2심 재판부는 일단 두 사람의 이혼은 일단 인정이 됐고 뭐 그것은 누가 봐도 일단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항소심에서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재산 분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 회장이 앞서서 이제 지난 6월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일단 심리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이것이 이제 최대 쟁점인 상황입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도 이제 불거졌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법원이 또 결정을 내릴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최 회장이 혼인관계 종료 확정 시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노 관장 측에서는 재산 분할이나 또는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혼만 먼저 따로 확정하려는 것은 이것이 사법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최 회장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미 자신의 동생인 노재현 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친족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왔고 또 계열사에 편입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전 신고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측의 반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최 회장이 재산 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내보내려는 그런 가정 파괴 시도다라면서 강하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회장의 이제 소취하가 앞으로 이혼 재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노 관장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 반소 측면에서 반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산 분할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최 회장의 어떤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최 회장의 소취하로 인해서 이혼 부분만 분리해서 확정할 수 있을지는 역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중에 아마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